사람들은 첫 공격을 F-35 스텔스 전투기가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새로운 전쟁 방식이다. 이스라엘이 인공지능을 굉장히 잘 사용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스라엘 방공망을 못 들었는데 이란 간첩들이 이스라엘에 있어가지고 이런 걸로 전환해서 이스라엘 사회에 좀 불안감이 확산된 것은 맞습니다. 전체 미사일 발수 대비 성공률로는 90% 이상 낮아요. 그래도 SNS에는 건물이라든가 미사일 기지가 불탄 장면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몇 발이 남아있는가 요게 대해서는 의견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이란이 좀 과장했어가지고 이란 사람들은 수도에서 하늘에 떠있는 비행기 보면 다 이스라엘 비행기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게 맞습니다. 각 전력의 장단점이 실전에서 어떻게 드러났다고 평가하십니까? 처음에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온이 시작됐을 때 사람들은 첫 공격을 F-35 스텔스 전투기가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F-35보다 훨씬 더 작은 드론과 그 다음에 뭐 한 발에 1억 원 정도 하는 대전차 미사일 이런 것들이 전쟁 초반에 가장 초기 핵심 시설을 타격했는데 이게 모사드가 한 일이에요. 모사드는 몇 년, 수십 년 동안 이란에 엄청난 첩보망을 구성해가지고 원래 FPV 공격 드론이라든가 대전차 미사일들 들어온 다음에 이 첩보원들이 조그만 드론이나 미사일로 적의 지휘부나 이런들을 강탈하고 특히 레이더 시설들이 파괴를 한 게 이런 간단한 드론들이 첩보원들이 쓴 드론이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모사드 첩보망이 얼마나 위력적인가.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정보가 얼마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보잘것없는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탱크 같은 이런 전술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FPV 드론도 전략적인 타격, 방공망 제압이 쓸 수 있다. 이거를 보여준 전쟁이고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오퍼레이션 스파이더 웹이라고 1년 반 정도 준비해서 러시아 실내 러시아 본토에 있는 공기지를 공습한 건데 그것과 성격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전쟁 방식이다. 또한 이 전쟁 방식을 사용했을 때 이스라엘이 인공지능을 굉장히 잘 사용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적을 공격하거나 어떤 표적을 파괴해야지 가장 이란의 피해가 클 것인지 요거를 신속하게 판단하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전투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또 다른 첨단 군사력은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멀티레이어 미사일 디펜스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금 이스라엘은 이국제 요격 미사일과 그 다음에 자체 제작 요격 미사일인데 고도 순으로 하면 미국제 사드 우리나라에도 배치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제 에로 1, 2, 3라 해서 사드보다는 약간 낮은 고도. 그 다음에 패트리어트 PAC-3 MSE라고 하는 요격 미사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제 국산 데이비드 슬링, 다비드의 돌팔매 이렇게 한 미사일. 그리고 맨 마지막 하단에 아이언돔이라고 하고 이제 올해 초부터는 이제 아이언 빔이라고 하는 레이저 빔 무기까지 이게 마지막 담당해서 4단계에서 5단계 그러니까 미사일이 위에서 날아올 때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5번 있다는 것이죠. 고도나 성능에 따라서 최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효과적인 방어 능력을 입증을 한 것은 맞다. 90% 이상의 요격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했는데 단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번에 보여준 단점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취약성이 있습니다. 아이언돔이 한 발에 5만 달러 하는데 좀 더 비싼 에로 같은 경우에 200만 달러 이상이에요. 이게 이란이 공격하는 탄도미사일보다는 비쌉니다. 물론 이란도 점점 이제 이스라엘의 고도화된 방공망을 부수기 위해서 공격 미사일 가격도 높아지거나 좀 복잡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란의 공격 미사일이 이스라엘 방어 미사일보다 저렴하다. 이것들이 좀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드론을 공격하는 것도 중요한데 드론을 이스라엘이 거의 다 떨구고 있긴 해요. 근데 드론은 떨어진다 해가지고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측의 방어 자산,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요격 미사일, 비행기들을 소모를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소모되면 이제 저렴하거나 성능이 낮은 드론들도 마음대로 이제 이스라엘에 타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위협적인 요소거든요. 그리고 이란이 거의 작년에는 이스라엘 방공망을 못 들었는데 이번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또 사용하거나 아니면 포화 공격이라 해서 이란 간첩들이 이스라엘에 있어가지고 이란이 이스라엘의 방어 미사일 포대나 이런 것들이 몇 발까지 지금 미사일이 남았는지 보고 다 떨어지면 그걸 공격하고 이제 다시 공격해서 파괴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스라엘의 약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란에 드러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물리적 타격을 이스라엘 국민한테 줄 수 있는 게 이게 장점이었습니다. 물론 정확도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높아져서 이제 100m 이하로 이제 표적이 맞는 경우도 생기고 포화 공격이라는 걸 할 때마다 이스라엘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피난을 가거나 방공호에 숨어야 되는데 이게
자신의 목숨이 안전해도 심리적 타격이 되고 위축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똑같이 겪었던 문제였고, 전략적 유연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사 목표 타격을 처음에 시도를 했는데 군사 목표일수록 방어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생각을 바꿔서 같이 카운터 밸류 전략이라고 하는데,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군사 시설을 겨냥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정부 종합청사나 아니면 이제 과천 같은데 정보기관이라든가 군시설이 있으니까, 용산에 있으니까 그런 데를 공격을 하는 방식이에요. 군사시설을 공격하는데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이런 걸로 전환해서 이스라엘 사회에 좀 불안감이 확산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완벽하게 막을 수 없고, 물론 인명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것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란 입장에서 24명이 죽은, 240명이 죽은 거랑 이스라엘이 24명 죽은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나 이란의 가장 큰 단점, 취약한 방어 능력이 있다. 간첩을 잡거나 아니면 포획하거나 하는데 실패를 해서 초기에 큰 피해, 특히 지휘부 몰살은 정말 모사드 스파이망이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기 때문에 이게 큰 단점이고, 또한 이스라엘이 폭격이 첫날엔 그래도 요격 미사일을 좀 받았다고 하는데, 이란이 이스라엘 항공기를 공격한 요격 미사일을 좀 쐈다는데 이제는 거의 없대요. 이거를 이란 사람들 지금 분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나라 공군이 없느냐. 그게 사실 저희 다 파괴되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 자산을 보호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내가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좋아도 맞아서 견딜 수 있는 맷집이 없으면 이것은 이란이 크게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란의 공격이 지속 불가능할 것이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란이 공격 미사일을 생산하지 못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생산, 그 방어 미사일 생산이 떨어져도 미국이 지원을 해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이 많은데, 이것은 사실 조금 봐야 되는 문제고, 이란이 외교력을 어떻게 전개하는 데 따라서 뭐 이란과 친한 러시아나 북한이 뭐 신형 미사일들을 공격해서 계속 공격을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란이 외교적에서도 약간 밀린다. G7에서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이제 지금 찬성하는 발언을 했고, 이란과 중국, 그 다음에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 발표나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이란으로서는 좀 뼈아픈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F-35I 스텔스 전투기를 필두로 한 공군력은 이란의 방공망을 어떻게 무력화시켰습니까? 다영역 융합 작전, 멀티 도메인 작전을 사용한 성공적인 사례인데, 쉽게 말해서 멀티 도메인이 뭔지 생각하면, 내가 친구랑 시험 경쟁을 하는데 시험 공부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친구한테 재밌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소개시켜주면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이게 다영역 작전입니다. 이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했는데, 적의 능력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적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뭔가를 행동을 하면 그게 다영역 작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은 원래는 이제 정석적인 항공작전을 하면 F-35 스텔스 전투기가 레이더에 걸리지 않으니까 그들을 먼저 투입해서 방공망을 파괴하는데,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걸릴 확률이 낮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 대에 1억 5천만 달러가 넘으니까 한 대 떨어질 때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머리를 굴려서 자신들의 이란에 있는 스파이 네트워크, 그 다음에 밀수 자산을 활용해서 몇 천만 달러, 몇억 달러짜리 비행기 대신에 첩보원이 1억 원짜리 미사일을 등짐지고 날아가지고 차를 타고 와가지고, 그 지휘부가 벙커에 있을 때 못 잡으니까 집에서 자고 있을 때 노려가지고 자고 있는 시간을 감시해가지고 공격하고, 이런 식의 작전을 시행한 게 이 멀티 도메인 작전인데, 이게 내부 마비를 시켜주는 게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취약해요. 안에서 공격하면 밖에서 오는 건 당연히 이제 동결하고 막는데, 요거를 잘 이용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안전 통로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런 드론이라든가 FPV 그 첩보원들이 파괴한 게 결국에는 회랑을 만든 거거든요. 여기서 회랑이란 거는 이쪽에 좁은 길을 만들었다. 한 번에 모든 이란의 방공망을 다 부술 수가 없으니까 이란 연구에 침입할 수 있는 통로를 부수면서 뚫어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한 번 침입한 경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다른 곳들도 다 제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효과적으로 막은 건 맞으나 이제 만점은 줄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전체 미사일 발수 대비 요격 성공률로는 90% 이상 이란의 미사일들을 요격한 게 맞아요. 300발 이상의 미사일, 그 다음에 같은 수, 그러니까 400~500대 이상의 드론들을 공격했는데, 그래도 우리 SNS에는 이스라엘의 건물이라든가 미사일 기지가 불탄 장면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10발 중에 한 발은 좀 우동생의 약점 같은 거죠. 항상 100점 맞은 애가 95점 맞으면 얘가 평소에 뭐 안 하던 짓을 했나 놀았던 거나 비슷하게,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좀 생각하지 못한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모든 포대가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아주 소수의 포대는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그걸 부수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란의 그 초음속 미사일들이, 극초음속은 아닙니다. 초음속 미사일들이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돔 기지에 타격해가지고 아이언돔 미사일이 막 이렇게 요격을 하고 있는데 터지고 이런 것들 나오는 게, 물론 이게 대다수는 아니지만 이게 소수라도 발생인 거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스라엘이 경계할 만한 상황이고, 이거 이 포화 공격의 한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화 공격이라는 거는 내 처리 용량을 늘어날 때 포화가 된다고 하는데, 비슷하게 일정 구역 안에 요격 미사일이 100발이 배치되어 있으면 미사일을 100발 이상, 150발 하면 100발은 격추되지만 50발이 살아남아서 이걸 타격한다는 이런 개념들이 이란이 적용했고, 아주 일부는 성공을 했다. 그래서 아무리 아이언돔, 그리고 미국 트럼프가 뭐 아이언돔을 뺏겨서 골든돔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란이 공격 앞에서는 이스라엘도 완전하지 못하다. 이 방어무기의 한계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이스라엘의 방공망 시스템에 가한 실질적인 부담은 어느 정도였다고 보십니까?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미사일 생산하는 데는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리드 타임이 걸리기 때문에, 작년에 이란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이에 1차 교전 이었을 때 대규모의 요격 미사일 사용한 걸 이제 막 보충한 단계거든요. 이래서 이제 앞으로 한 달 안에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요격 미사일을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취약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요격 비용의 그 비대칭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공격하는 비용과 적이 방어하는 비용의 그 차이를 이야기할 때 이란이 아직도 그 차이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제 아이언돔 미사일이 약 한 대 5만 달러, 그 다음에 에로우나 다이스 돌팔매 이런 것들은 200만 달러를 초과하는데, 미사일들, 이란의 공격 미사일들이 100만 달러 미만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언돔 같은 경우에는 드론도 요격해야 되는데, 드론은 뭐 10,000달러 이하입니다. 뭐 샤이드 드론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싸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성비가 안 맞는다, 수지 타산이 안 맞는 전투를 이스라엘이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아이언 빔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실전 배치가 된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는 개선해야 될 점이 많아요. 그 레이저 무기 같은 경우에는 한 발에 그 미사일을 격추할 때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합니다. 하지만 레이저 포 자체가 비싼 게 있고, 그 다음에 충분한 출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이언 빔 같은 경우에는 한 대로 큰 충분한 출력을 내지 못해서 여러 대가 이제 집중 조사하는 방식, 그러니까 빛을 여러 군데에서 모아가지고 이제 터트리는 방식,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성능 개량이 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만약에 성공을 하면 이란의 미사일들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겠지만, 실패를 하게 되면 이게 돈 문제, 그다음에 전비 지출로 막대하게 고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기술은 양적인 측면 외에 질적인 측면에서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양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싱크테크라든가 군사 전문가들이 이란이 최대 3,000기 이상, 그러니까 작년에 제한전 시작되기 전에 3,000기 이상의 미사일과 드론을 비축하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몇 발이 남아있는가, 요게 대해서는 의견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이란이 좀 자기 능력을 과장했어가지고, 첫날보다 지금 그 둘째 날, 셋째 날에 그 미사일 발사 능력이 굉장히 줄어드는 게 이란의 전략인지 아니면 실제로 발사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건지, 요게 좀 논란이 있으나, 양적 측면에서는 그래도 중동에서는 최고라고 아직도 이게 설명을 할 수 있고, 질적 측면에서는 이게 매년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서 위협적이다. 아직은 그래도 떨어지지만 그 떨어진다는 기술이 점점 더 기술적 격차를 좁혀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라든가 IRBM급 뭐 이런 미사일, 그다음 고체율로 대응형으로 미사일들이 많이 나왔고, 신형 미사일들이 계속 활약하면서 이란의 미사일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해 있구나. 그다음에 복합 전술을 쓰기 시작했다. 이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썼던 전술인데, 드론은 느려요. 미사일은 빠릅니다. 근데 그 목표에 닿는 시간차를 조절해서 동시에 닿게 하면 이 방어 시스템이 순차적으로 처리하면 이게 할 수 있는 건데, 한 번에 많이 오르면 그게 부하가 많이 걸리거든요. 요것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란이 유독 미사일과 드론 기술이 발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란의 동맹국인 북한 이슈가 있고, 이 북한과 이란이 가까워진 계기는 역사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중동으로 왔습니다. 원래 러시아, 구소련은 북한한테 미사일 기술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집트에서 스커드 미사일을 처음으로 북한이 알게 된 다음에 그 역설계한 기술들을 이라크라든가 이란한테 줬고, 이란은 특히 이란과 북한과의 미사일 커넥션이 굉장히 커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북한의 미사일 과학자 같은 분들은 페르시아를 공부를 한 분도 많았다고 해요. 이란에서 미사일 기술 배우려고 오히려 이런 것도 있고,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기술 차이는 사실은 북한보다 이제 이란이 고체 연료 미사일 개발을 더 먼저 했습니다. 이 액체랑 고체의 차이점은 준비 시간인데, 연료를 집어넣고 준비를 하는데 액체 연료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체는 그냥 세워놓고 쏘면 되니까 그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대응 시간이 줄어들어요. 이런 데 관련해서 이란이 좀 능력이 있었고, 북한이 좀 이란보다 능력이 있었던 부분은 극초음속 미사일, 그러니까 초음속 글라이더를 해서 이제 내려갈 때 방향이 그냥 포물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궤도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팝업 기동해서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한 번 더 때린다가, 이런 것들은 북한이 좀 우세했는데, 이란에서 이번에 전쟁에 쓰인 거 보면 북한 기술과 비슷한 기동 탄두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탄두가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생각보다.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에는 그 대량의 드론을 생산하는 능력,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한테 대규모 드론을 지원해줬던 그 실력이 아직까지도 건재하다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상, 사이버 공간, 정보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의 양국 역량을 어떻게 비교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 공중전만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일단 해전, 그러니까 해상에서의 전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다만 이제 이란이 세계 석유 수송의 그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공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선들을 유조선이나 상선을 납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미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국제적인 전쟁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 아랍 국가라든가 미국, 유럽들은 단순히 방관전을 넘어서서 참전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 수출기를 막아버리면 이란 수출기도 막아버리는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에 신중을 가할 것이고, 다만 이제 중국이 이란의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요게 좀 변수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가 그 에너지 수출이 막혔는데 그걸 인도가 다 받아 먹어가지고 이 러시아랑 인도가 사실 윈윈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중국이 이제 이 페르시아가 막히고 난 다음에 중국이 이란한테는 이제 계속 에너지를 공급받고, 이런 식으로 비대칭적인 대응이 되면 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좀 어렵다. 그 다음에 사이버 공간과 정보전 이야기, 요거는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지상전이 투입되지 않으니까 그냥 폭격만 하는 줄 아시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란 국영방송을 이미 해킹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선전 방송을 틀어주는 게 이미 나왔고, 조기경보 시스템이라든가 이란의 그 핵심 지휘부를 해킹으로 마비했다는 소리가 있고, 그리고 이란 역시 이스라엘의 은행 두 곳을 해킹했다고 주장하나, 요거는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하고, 이란은 사실 이런 사이버전에서는 이스라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친이스라엘계의 그 해커들이 그 이란의 그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시키고 거기에 있는 가상화폐를 감탄한 다음에 콜드 월렛에 지금 인출이 불가능한 그 쉽게 말해서 돈을 잡아서 태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걸 했는데, 이런 식의 능력들이 대단히 위력적이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밀수라든가 이런 그 뒷거래를 위해서 가상화폐 거래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막히니까 아마 경제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올 것이고, 이스라엘의 사이버전 역량이 좀 대단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전략에서 각각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아킬레스건은 아무래도 경제적 지속성, 그 다음에 소모전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농업도 어느 정도 있다고 산업이 발달했다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혼자서 지속할 수 없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막대한 전비를 부담한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혼자서 미국 도움 없이 나라 지킨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국방 자산 대부분은 미국의 군사 원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첨단 기술이 강하지만 이게 유지하고 운용하는데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이게 좀 확실히 들지 않거든요. 방공망 운용 비용이 가장 큰 문제고, 앞서 여러 번 이야기하다시피 공중 미사일보다 방어 미사일이 비싸기 때문에 이 돈의 차이를 메꾸는데 고전할 것이다. 그래서 장기 소모전으로 갈수록 이스라엘은 위험하다. 그리고 외교적인 고립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G7에서 유럽 정상들이 독일 총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스라엘이 더러운 일을 대신해주고 있다, 이런 발언도 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유럽에서는 사실 재작년부터
반이스라엘주의 그 시민들의 그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고 이걸 언제까지 정치인들이 막을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미국에서도 반이스라엘주의나 그 주장하는 사람들의 시위가 많고 팔레스타인의 동정적인 여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 고립 요게 좀 우려가 되고 다만 이제 미국이 완전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을 트럼프가 지지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기 위해 때문에 단기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나 이게 계속되면 트럼프가 언제 손절을 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란의 아킬레스건은 그 무엇보다 에어 디펜스 능력, 방공 능력이 이번에 형편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그나마 많이 부서졌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공군에 의해 자국 영국이 크게 자유롭게 침투당해가지고 지금 이란 사람들은 수도에서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를 보면 다 이스라엘 비행기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게 맞습니다. 얼마 전에 SNS에서 이란이 그 네티즌이 뭐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 뭐냐 하면서 이제 줌 땡겨서 올렸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헤르메스 900 무인 정찰기더라고요. 야, 그거 보고 놀랬고, 그 다음에 이 핵심 시설을 파괴됐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시설들이 여전히 많지만, 지금 현대적인 방공망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그것들도 시간만 있다면 이스라엘이 다 파괴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고, 그 다음에 핵심 인적 자원 손실, 지휘 공백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첫날에 정밀한 잠수작전으로 뭐 숙소에 있는 지휘관이라든가 과학자, 뭐 이런 것들을 잠수작전으로 이제 암살했기 때문에 최고급 지휘관들이 없을 때 사실 너무 높은 데 있는 지휘관들은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당장 큰 티가 나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제 호메이니를 비롯한 이란의 최고 지휘부가 결정을 할 때 이제 젊은 군인 그다음 후임자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리스크를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좀 결정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전쟁 지휘와 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연속성이 손상된 게 문제입니다. 물론 일은 실무자가 다 하지만 그걸 큰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지도부가 이걸 잘 계승해야 할 수 있을지 이게 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K방산의 주요 수출국이 중동이기도 한데 다른 중동 국가들은 전쟁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물론 전쟁이라는 게 앞으로 절대 일어나면 안 되고 남의 나라가 지금 안보 위기를 겪고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K방산이 어떻게 진행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렇게 말한 건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K방산 주된 고객이 중동 국가,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국가라는 점, 요거는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들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무조건적으로 폭격을 한 것도 반대하지만 이란의 핵무기 보유도 반대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영공 침범해서 미사일을 날리고 비행기를 침투시키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 예전부터 이라크, UAE, 사우디아라비아는 대공 방어 능력을 확충을 굉장히 요구를 했는데 그거에서 부응을 해준 게 우리 대한민국이고 천궁토가 그것 때문에 수출이 되는 겁니다. 지금 천궁토가 시점 배치된 게 이제 UAE 정도밖에 없고 이라크랑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천궁토가 완전히 배치됐을 때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 공격 루트를 새로 짜야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뭐 특히 이라크가 제대로 된 방공망이 없어가지고 뭐 옆나라에서 비행기가 지나가든 뭐 미사일이 지나가든 이렇게 막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피해서 다녀야 되는 점이 있고 공격용 무기인 천무도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천무 같은 경우 현재 UAE랑 사우디아라비아가 구매를 하고 현지에서 이제 미사일 생산 같은 것도 좀 추진되고 있는데 이란이 언제까지 이스라엘과 싸울 수는 없고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못하니까 사실 장기 집권의 명분을 위해서 주변 아랍 나라를 침공한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2차 이라크전에서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를 뭐 장기 집권을 해야 되니까 쿠웨이트랑 전쟁을 벌이거나 아니면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서로가 불안한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계속 몇 년 이상 전쟁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의 정권이라는 게 바뀌었을 때 옆에 있는 주변 나라들이 같은 이슬람인데 왜 너네는 그 이스라엘 편을 들면서 침공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중요한 공격 무기가 바로 천무입니다. 천무는 현재 CGR-80이라든가 CTM-290 등 최대 290km 밖까지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중동의 수입국가 입장에서는 전쟁이 났을 때 가장 초기에 그 이란군을 경멸할 수 있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이 천무기 때문에 천무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지금도 잘 팔리고 있지만 더 잘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요거에 대해서 그
사실은 제가 일부 평화주의자나 이런 시민단체 분들도 이야기 좀 듣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기를 판매하는 게 지역 안정을 해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나 이란 한쪽 편에 들 수 없는 국가들이 중립을 지키거나 아니면 전쟁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용당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방어용 무기 혹은 유사시 때 역습을 할 수 있는 무기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오히려 이런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건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고, 사실 이거 트럼프도 모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생겨나도 이제 놀라지 않도록 저희 개인적으로는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방위 사업의 수요가 이런 전 시국이 불안정하면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증가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시점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다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외교적으로 해결되었으면 앞으로 이런 전쟁의 후가 그다음 후 리뷰를 한다고 하죠. 이 어떤 전쟁에서 뭐가 중요하고 어떤 게 써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전 세계 방위 사업 시장이 한 번 더 개편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여러 가지 무기가 쓰이니까 최근에 이제 유럽이 드론 무기 같은 게 거의 없었는데 새롭게 내놓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자동차 업체들도 공격용 드론 만들고 이런 소식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랑 비슷하게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교전도 이게 마무리되고 나면 전 세계 방위산업 판도가 한 번쯤 달라지게 되고, 이 달라진 판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대한민국 위상이라든가 대한민국 방위사업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어서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